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 한국의 기후 정의 운동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가 이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오신 분들은 뭐 기후 위기, 기후 운동, 기후 정의 운동에 대해서는 다 어느 정도는 뭐 경험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신가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후 운동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또 기후 정의 운동은 또 좀 차별화된 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마치 기후 변화를 이야기하고 또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근데 기후 운동은 이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이런 운동이고 어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그런 운동인데, 이 기후 정의 운동이라고 하면 여기 정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기후 정의, 환경 정의, 그리고 사회 정의의 문제들이 이제 이 가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 우리가 다 하고 있고 우리가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우리가 전기차로만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재생에너지로 가면 뭐 일자리도 막 생기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담론이 있고, 근데 또 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 또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로 가는데 그럼 전기차는 그럼 완전히 뭐 탄소 프리냐? 그럼 그게 아니고, 뭐 그 배터리에 필요한 뭐 리튬이라든가 망간, 그리고 코발트, 뭐 이제 이런 또 광물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광물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게 몇 나라 안 되거든요. 이 뭐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거기서는 근데 어린이 노동 막 이런 게 많아요. 어떤 표현이냐면은 그 아르티산 코발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르티산 그러면 이제 장인이 이렇게 손으로 손수 만드는 뭐 이런 거잖아요. 코발트를 손으로 이렇게 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건데,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적은 거죠. 고민이 적은 거고, 우리가 탈석탄 해야 되죠. 탈석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석탄 발전을 만약 석탄 발전소를 다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자들뿐만이 아니죠. 사실 뭐 보령, 당진 이런 데 가보면은 이제 완전히 그 커뮤니티 지역 사회 자체가 석탄 발전소를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지역 사회가 다 죽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런 거에 대한 계획 없이 재생에너지로 갑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을 때는, 첫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저항이 엄청 날 거예요. 나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 보면 이게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를 전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주류화된 어떤 기후 운동은 기후 정의 운동이라고, Climate Justice Movement라고 스스로를 표현을 해요. 근데 오늘은 그냥 기후 위기 살짝 좀 훑어보고, 그 다음에 좀 이 자본주의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해외 같은 데서는 이 Climate Change, System Change, not Climate Change. 그래서 기후 변화 말고 체제 변화 이런 얘기. 이윤보다 사람, 이윤보다 지구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자본주의와 연결된 그 지금의 기후 위기가 이 현재의 어떤 사회 경제 체제, 이 성장을 먹고 사는 자본주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자본주의는 단지 기후 위기만을 결과한 게 아니라 이 논리에 따르면은 자연이든 광물이든 하늘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이윤의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사람도 피폐해지고 생태 자연도 피폐해지고 모든 것이 이제 피폐해지는 이런 어떤 기후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는 그런 문제이신데, 또 그 부분 좀 살짝 살펴보고요. 해외에서 어떤 식으로 이 기후 정의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운동 그 자체보다는 이제 좀 그런 정책 패키지들을 보면서 좀 살펴보고, 좀 한국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지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로 시작했는데 지금 대충 정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또 확산이 돼가지고 저희가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제가 마스크를 내리고 해도 돼요 여쭤보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냥 좀 위험한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인데 재미있는 거는요, 뭐 경제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 코스피라든가 주식 시장은요 3월 말에 쭉 떨어진 다음에 계속 올라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경제 위기다 하면서 뭐 사람들 죽는다 하고 그렇지만 또 있는 사람들은 또 계속 여유롭고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처음으로 2트릴리언인데 트릴리언이 한국 돈을 얼마나 된지 모르겠어요. 달러가 또 이제 넘어가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거의 하루에 막 몇백억 달러씩이 이 증식이 되는 좀 이런 상황을 지금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셨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그게 경제 위기가 따라오고 있고, 근데 그 뒤에 이제 더 큰 기후 위기가 기후 변화에 따른 충격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경험하고 있는 얼마 전에 또 시베리아 뭐 38도가 올라가고 얼음이 녹고 캡이 이게 녹으면 이게 이 열을 더 빨리 흡수하는 거거든요. 얼음이 있으면 이게 하얗면 이게 반사를 시키는 건데 녹아버려서 물이 되면 이걸 또 열을 그대로 또 흡수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지금 온난화라고 하는 거가. 그러면서 그로 인한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 기근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온갖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걸 겪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아직까지 이게 피부로 안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 냄비 속에 이제 개구리로 많이 묘사가 되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요, 이 여론조사 하는 거 보면은 유럽이라든가 북미 뭐 이런 데보다 훨씬 더 기후 변화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인식은 높아요. 인식은 높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뭘 해야 될 것인가에서는 순위가 또 밀려요. 이게 뭐 돈 내는 것도 아니죠. 뭐 자식들 뭐 대학 보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뭐 멸종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 얼음 위에 올라가가지고서 교수대 위에 이제 목에다가 갖고 얼음 녹은 물이 죽는데 이런 식의 퍼포먼스를 하고요. 이게 지금 월드 에코노믹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이제 다보스에서 일을 한 번씩 모이는데 이 모임 아시죠? 이 세계 부자들 다 모이는 거죠. 이 CEO들이랑 뭐 각 나라들 뭐 재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여기서 매년 그 글로벌 리스크 그 리포트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본주의가 진행되는데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있는가인데 포인트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뭐 경제적인 거, 기후 환경, 지정학적, 사회적인, 뭐 기술적인 이런 리스크들이 있어요.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올해까지 나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이 경제 그 리스크가 커요. 2008년, 9년 무슨 일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세계 경제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파란 게 경제 리스크가 이제 되게 컸는데, 수록성이 커지던 2020년에는 그냥 이게 모든 것, 그 어떤 가능성과 그 임팩트 영향력이 있어서 이게 다 터져버려요. 무슨 얘기냐면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은 이게 얼마만큼 큰 위협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엑손이라든가 BP라든가 이런 화석연료 기업서부터 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앞장서서 기후변화 이야기하고 기후위기 얘기하고 그린 이야기하고 RE100, 뭐 재생에너지 100%로 운용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가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없는 사람들은 이런 여유가 없는 거죠. 진짜 냄비 속에 끓는 물 내는 냄비 속에 개구리 같은 역할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 기후 문제에 대한 것도 그 환경단체들이니 이런 데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지만, 사실 정부 차원에서 주로 국제 무대에서는 많이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2015년 파리 기후협약 같은 경우에서 처음으로 이제 2도 안으로 이제 그 지구의 온도 상승을 우리가 막아보자. 최대 1.5도까지 가보자. 이 안에서 많은 또 논쟁들이 있어. 이전부터 뭐 이후회의니 뭐 교토 의정서에서부터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세계에서 탄소 제일 많이 배출한 나라가 어디죠? 중국이잖아요. 중국인데 중국이 그럼 가장 큰 부담을 지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이나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런지도 아시죠?
그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누적된 양을 보면 아직까지 중국에서 배출된 탄소가 북미, 미국이나 유럽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지금 감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없는, 그러니까 발전 도상국 봤을 때 중국은 좀 다른 얘기지만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라든가 뭐 아프리카에 있는 남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자기들 발전을 하고 싶은데 있는 나라들이 이미 발전된 나라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환경 규제를 막 빡빡 때리고 뭐 과세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건 불공평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어요. 1995년 WTO 뭐 그때부터 해가지고 사다리를 걷어찬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 부자 나라들은 다 식민지를 통해서 과거에다 착취를 하고 자원을 가져가가지고서 이 경제를 이룬 거고 엄청나게 탄소가 엄청 뗐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서 좀 차등 책임을 이제 준 거예요. 소매 자본주의 국가들이 책임을 지고 앞서 나가지만 개발도상국들을 또 끌어주는 역할도 하고 어떤 경제적인 재정적 부담에서도 좀 그런 식으로 더 많이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 파리 교육 협정도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은 어마어마하게 그 주변으로 해서 이 기업들의 로비가 이제 많았었던 거, 그죠?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온갖 그 유럽, 뭐 프랑스에 있는 이제 기업들인데 되게 다 이제 화석 연료 기업이거나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금융 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있었죠. 이 부분 좀 이따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0월에 이제 IPCC 1.5도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보고서는 뭐 1.5도로 막았을 지구 온난화를 1.5도로 막았을 때와 2도로 막았을 때 차이를 이제 뭐 비교를 한 건데 일단 그 차이도 크지만 가장 중요한 게 1.5도를 막지 못했을 때는 지구가 그러니까 어떤 자기 회복력을 잃어버리는 이제 상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1.5도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었고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송도에서 열렸었죠. 송도에서 열렸는데 한국에서는 보도도 많이 안 됐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가야지 이제 우리가 2.5도를 막을 수 있는 거고 지금 한국이 뭐 7억 톤 조금 넘게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게 이 목표를 근처 50%의 확률로 그 근처로 가려고 하면은 1년에 뭐 얼마씩을 줄여야 되는데 뭐 7.5%를 앞으로 10년 동안 근데 그거가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뭐 7% 정도가 줄었어요. 탄소 배출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계속 앞으로 이제 10년을 가야지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진짜 비상한 어떤 움직임, 행동이 좀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 운동, 뭐 그레타 툰베리부터 뭐 미래를 위한 금요일, 뭐 이런 뭐 멸종 저항, 미국의 선라이즈 이런 운동들이 그 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 2018년 IPCC 특별 보고서 이후에 확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툰베리도 이제 그 이후에 사실 또 조명을 받기 시작을 했었고, 근데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뭐죠? 이제 선라이즈 무브먼트고 뭐 그 학교 파업하는 그 학생들인데 주장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하는 주장이랑 많은 부분이 겹치는 것들도 있지만 상당히 이제 그 기후 정의의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좀 자본주의와 기후 위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죠? 그 5월 27일 날 정부에서 이제 그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에 포함시킨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기후 비상 행동에서도 우리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정의로운 그린 뉴딜 해가지고서 우리의 안을 이제 냈어요. 이거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좀 뭐라 그러죠? 동호 반복 같은 게 있어요. 그린 뉴딜 하면은 해외에서 쓰여지는 의미로 하면은 거기에 이미 정의의 문제가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좀 더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일단 두 가지 목표로 이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잡았던 거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자라고 하는 것, 또 두 번째는 극단적으로 심화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았어요. 왜 이렇게 잡았는데 두 가지가 연결이 되세요, 잘? 아직 잘 안 되죠. 오늘의 목표가 그겁니다. 좀 이 두 분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근데 그린 뉴딜을 보면요, 이게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린 뉴딜, 그죠? 그린은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이 기후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탄소 배출 제로로 가자. 그리고 생태계를 보존하고 망가진 생태계 우리가 복원하자. 이런 어떤 목표를 지향을 담고 있는 거예요. 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단지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새로운 게 뭐냐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 지금까지 어떤 사회 경제 체제 이 시스템 자체가 이 기후 위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근데 이 시스템을 가지고서 이걸 막는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이 문제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부들이 혹은 뭐 대기업들이 여태까지 다 탄소에 기반해서 경제 성장을 이뤄왔는데 얘네들이 또 다시 그럼 우리가 이제 고칠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의식이에요. 근데 이제 뉴라고 했을 때는 이 시스템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우리는 이것과 단절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어떤 방향성만이 아니라 사실 이 규모, 그린 뉴딜을 통해서 바꿔야 하는 이 규모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죠. 딜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딜을 여러 명이 여러 단체든 뭐든 모여가지고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당사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를 보면은 이따도 나오겠지만 최전선 커뮤니티들, 노동조합들, 농민들 되게 많은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이들을 또 이제 되게 강화하는 이제 이런 식의 정책들을 만들어요. 일단 그런 플랫폼들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거의 없었죠. 사실 미시에서 관료들이 사실 뚝딱 한 달 만에 만들어낸 한 달도 안 걸렸어요. 만들어낸 건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린 뉴딜이고요. 기후위기와 불평등 관련해 가지고서 이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고 하는 것 계속 숙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볼.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지금 해외에서 어떤 식으로 기후 정의 운동에서 구호들이 나오는가 보는 건데 이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자본주의는 우린 자본주의를 덜 가져야 된다. 자본주의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윤보다 지구, 이윤보다 사람, 그리고 기후변화 말고 체제변화 이런 거죠. 이건 한 만화에서 나왔던 건데 아픈 지구가 토성인자에는 가가지고서 좀 진단을 받는데 어렵겠어요. 자본주의 때문에 어렵겠다고 좀 이런 얘기고요. 일단 이 그림이 저는 되게 그걸 상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에서 엄청나게 석탄을 떼고 있는데 이 석탄을 떼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석탄을 떼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 거냐면 그 당시 규제가 없었잖아요. 이 산업혁명 당시. 그럼 어린이 노동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착취를 하는 거예요. 광물 이때는 또 제국주의 시절이죠. 식민지 가가지고서 막 뺏어서 수탈을 해온 거를 가지고서 어린이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일을 가 있으면 엄마는 뭐 하고 있겠어요? 집에서 할 일이 없어요. 엄마들도 와서 여성 노동자들도 엄청 착취를 당했었고 아무런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 죽어라고 다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된 시스템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실 이 기후 위기의 이제 이 초기 징조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화석연료 관련해서인데 이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 이게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나왔던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나왔던 건데 지금 써 있는 거가 세계 석유 서플라이 공급이고 이걸 이제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나라 분인지는 좀 이 모자 보시면 아시겠죠? 영국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이 다 이 기름을 이 자원을 추출해내기 위한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하고 이건 이제 1953년도에 소련에서 나왔었던 그 당시 냉전 시대에 나왔던 건데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헤게모니가 바뀌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미국이 이제 기름통에다가 이제 이걸 이렇게 달아주는 이제 그런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풍자인데 뭐냐면은 이 세계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가 이 석유를 둘러싸고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일찍이부터 다 간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라크 전쟁 때 2003년에 시작됐던 이때 이 조지 부시 그때 이제 대통령이 있었던 조지 W 부시가 했던 얘기예요. 미국은 기름에 석유에 중독돼 있다는 얘기를 해서 그거를 지금 빚고 와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얼마만큼 이 중독이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이제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보면은 지금 이
지금의 기후위기 그리고 어떤 석탄, 화석연료 의존이라고 하는 거가 이런 식의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자본주의 그리고 이 자본주의에 천병을 날렸었던 사실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이게 형성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좀 이따 그린워싱 이야기도 하겠지만요, 되게 이제 녹색칠을 하면서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불신 그리고 또 그런 분노 이런 거가 사실 기후정의 운동에 되게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자, 세계 에너지에서 이제 화석연료 비중인데요. 이건 그냥 하나예요. 이게 그 측정하는 데마다 조금씩 다른데, 요는 뭐냐면요. 지금 초록색이 비화석연료예요. 재생에너지 바이오에서 합치는 거고, 빨간 게 기름하고 가스고, 회색이 석탄이죠. 보면요, 97년부터 해가지고서 지난 한 20-30년 동안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비율은 높아졌어요. 하지만 총량은 늘어났는데 비율을 보면은 달라지는 게 전혀 없어요. 그죠? 사실 이거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될 건데, 왜냐면은 이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석유라든가 석탄에 대한 의존도 커지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도 그래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석탄 발전 비중이 98년과 일치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도 기후 운동을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얘기는 하고 있죠. 단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석탄에 대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일 것인가, 이거는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되고 있을까?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 기후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이 퍼지고 이랬던 거가 소련이 망하고 냉전이 끝나고 미국의 헤게모니, 그러니까 어떤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국제 정세에서 나온 거예요. 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자유주의, 어떤 시장 만능주의 같은 좀 이런 맥락에서 기후 문제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떤 파리가 교토 의정선이, 리우 환경회의니, 파리 기후 협약이기까지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맥락에서 이게 이루어져 왔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맞게 이제 에너지 정책들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공공적 소유, 협동적 소유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자유화라는 이름으로 해서 민영화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지금 이런 요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이 기후 진영 안에서도 보면은 이제 규제를 철폐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태양광 훨씬 더 쉽게 이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가 많고, 사실 귀 담아 들어야 될 것들도 저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마치 이제 그런 시장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는 좀 이런 것이 가져왔을 때 문제점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그린워싱이 이제 되게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거예요. 구글, 애플 이런 데들이 지금 다 재생에너지 100%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해요. 그죠? 어디죠? 실리콘밸리 이제 본부들 보면은 다 100%로 재생에너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올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목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매체에서 이 구글하고 아마존이 어떻게 이 화석연료 기업들의 돈을 받으면서 이 화석연료 채굴을 돕는가, 이걸 이제 터뜨렸어요. 프래킹은 다 아시죠? 그죠? 이게 이 석유를 채굴하기 어려운 석유를, 그죠? 이 엄청나게 높은 수압을 이용해가지고서 이제 이걸 하는 건, 이걸 AI를 이용해가지고서 AI를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을 이걸 흡입할 수 있는 쉽게 이런 기술을 이제 구글하고 이제 아마존에서 제공을 했던 거예요. 이게 나와서 이제 좀 난리가 나니까 구글을 빠졌어요. 몇 달 지나서 우리는 이거 안 하겠다 이제 얘기를 했었고, 하지만 이제 그 이중성, 그 위선이 이제 거기서 드러나 버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전형적인 거죠. 이게 BP 같은 게 원래 또 회색이었다가 초록색으로 바꿨다가 90년대 후반에서 또 이제 이런 초록이 되게 뭔가 이렇게 친환경적인 걸로 이제 바뀌는데, 실제적으로 친환경적인 거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죠? 책들이나 이런 문제의식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한국에서도 뭐 그린워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식의 비판은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본 적이 없고 뭐 어떤 기업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막 박수 쳐주는 좀 이런 분위기인데 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작년에 그 유럽의 공공 서비스 노조에서 이 보고서를 냈었는데 이게 이제 유럽에서 20-30년 동안 민영화를 통한 자유화를 통한 어떤 재생에너지를 전환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이걸 이제 평가한 것이었어요. 그 이제 수주를 준 거죠. 근데 이 자유화를 얘기했던 측에서 이제 논고로 중요하게 제시했던 거가 요금 인하를 할 수 있다. 경쟁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서 요금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훨씬 더 이제 활발한 죄송합니다. 경쟁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서 많은 이제 뭐랄까 이제 뭐 중소기업들이라든가 뭐 협동조합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제 활발한 그런 어떤 그런 공동체적인 어떤 에너지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유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했을 때 가진 비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요금 인하에 실패했다. 실적으로 이게 가격이 올랐었고 특히 이제 최빈곤층에서는 이제 그 에너지 그 비용이 이제 막 크게 오르는 이런 결과가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이 생태계가 다양해지기는커녕 이제 점점 더 이 독점으로 가는 좀 이런 경향을 보였었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70% 거기 이제 풍력이 되게 발전되어 있는데 70% 이상 협동조합이었어요. 90년대에. 근데 지금 그 비율이 지금 이제 30%로 이제 줄어드는 이런 식의 결과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자유화라고 하지만 이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유가 되지만 거기서 정부가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는 끊임없이 이 보조금을 이제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이제 제공하고 보조금을 이제 함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게 유럽에서 이걸 보조금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 에너지 가격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걸 뭐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맞추려고 하다 보면 정부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걸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걸 차츰차츰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2015년서부터 이 재생에너지 발전 양 자체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가 이제 유럽에서 계속 이제 그 재생에너지 발전 양이 오르다가 정체가 되고 좀 떨어지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가 뭐 때문이냐? 이제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에서 이제 벌어지고. 그래서 중국의 증가분을 빼버리면 전 세계적으로 정체 혹은 살짝 감소하는 좀 이런 분위기라고 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자본주의적인 방식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공공화라고 하는 거가 이제 지금 지자체, 세계 이제 지자체에서부터 막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단지 뭐 에너지 분야뿐만이 아니라 교육, 의료, 뭐 교통 등등에서 이제 벌어지는 건데 지금 이제 이걸 또 모니터링하고 이제 체크하는 이제 그런 뭐 띵크탱크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본격적인 이 근본적인 어떤 기후 정의 문제 의식을 들어가는 건데 이제 미국에서 그 AOC가 이제 2018년에 그 하원 의원으로 이제 당선이 되고 그린 뉴딜을 이제 주장을 이제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 바람이 크게 불었었고 그 선라이즈 무브먼트라고 여기는 사실 10대, 20대 초반에 이제 기후 활동가들의 모임인데 여기는 뭐 불평등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사실 뭐 반석탄이랑 뭐 재생에너지 같이 좀 이런 거였어요. 근데 좀 이따 사진도 나오긴 나올 텐데 이게 그 AOC하고 이게 딱 어떤 상징적인 결합이 이루어져요. 2018년 말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린 뉴딜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의식들이 이제 묻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0개의 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의 70%를 배출하고 있다. 미국의 군대는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합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개인적 소비 형태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불평등, 석유를 둘러싼 전쟁, 끊임없는 성장과 새로운 시장의 요구, 그리고 과도한 부를 가지고 정부를 주물러대는 억만장자들에 의해 초래된다. 간단히 말해 기후위기는 자본주의의 위기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시장적 해법으로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자본주의를 더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야망과 멸종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이 자쿠뱅이라고 하는 잡지가 이제 미국에 있는 민주적 사회주의자 모임이 있어요. DSA라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외곽 네, 거기가 지금 엄청 한 2016년부터 해서 지난 5년 사이에 엄청 이제 세력이 커졌죠. 버니 샌더스의 이제 지지를 받고 AOC도 이제 DSA 출신이고 지금 또 DSA에서 미는 의원들이 또 몇 명 이제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도 의회를 또 들어갈 거예요. 이건 이제 더 최근이에요. 7월 16일 날에 그 그레타 툰베리하고 루이사 노이바워 이 유럽에서 그 미래를 위한 금요일을 이끌었던 이제 10대, 20대 초반 활동가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유럽의 지도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어요. 지금은 그 밑으로 지금 수천 명이 지금 이제 서명을 해가지고서 유명한 셀럽서부터 뭐 세계 지도자들까지 많이 했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지금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하나는 뭐 정부든 기업이든 미디어든 뭐 누구든 기후위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억압의 문제라든가 이 불평등의 문제 이런 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후위기는 극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뒤에 가서 해요. 왜냐면은 이것도 읽어볼게요. 우리는 존재론적 위기를 당면하고 있고 이 위기는 무언가를 사거나 새로 짓거나 투자를 통해 빠져나올 수 있는 위기가 아닙니다. 기후정책의 재정 확보를 위해 기후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해왔던 경제체제의 회복을 목표로 삼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우리 현 체제는 망가진 것이 아니라 이 체제가 디자인되었던 그대로 정확히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건 고쳐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린딜을 하면서 지금 그 유럽에서는 기후법, 이 그린딜 실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좀 이런 장치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후법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교육이라든가 이제 의료라든가 좀 돈을 좀 빼려 그래요. 그래서 이 경제 회복에 돈을 넣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시스템을 가지고서 이 시스템을 살려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 허구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인 거고 이거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한국에서 그레타 툰베리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레타 툰베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사실 많이 전해지지는 않고 있죠.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불신, 어떤 정부라든가 이 지도자들의 불신, 분노가 있기 때문에 작년 UN 기후변화 총회가 가지고서 정말 이 얼굴 부르르 떨면서 그죠? How dare you? 이런 좀 이제 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재밌는 거가 사실 이런 분노가 없으면요, 이 기후 제대로 된 기후 행동도 이게 어려워요. 사실 이 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건 분노의 표출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보기에 분노가 좀 약하지 않은가. 이 합리적인 판단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해외 그린딜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아까 이제 봤던 거죠. 그린 하브 듀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위해서 그린의 목표, 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과거의 단절, 새로운 시스템, 딜, 당사자들. 일단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기후 정의하고 정의로운 전환. 기후 정의는요, 책임 있는 자가 전환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이 적은 자는 피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생충 보셨죠? 기생충 보면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봉준하고 저하고 학교를 또 같이 다니는 스타일인데 거기를 보면서 뒤에 끝 부분에 그 송강훈의 가족이 거기서 파티를 벌여요. 술판을 벌이고 근데 비가 막 쏟아지니까 이 주인집이 돌아와요. 그렇게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하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장면이었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이 여유 있는 부잣집들이 돌아와서 부부는 이제 이 소파에 누워가지고서 아들은 또 비 오는데 텐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저 불 켜고 그걸 여유롭게 바라보면서 서로 장난질하고 이제 뭐 그걸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송강훈의 가족은 이제 자기네 집으로 가는데 끊임없이 내려가죠. 그죠? 물 쏟아지고 내려가는데 갔더니 집은 물에 잠겨 있고 이제 결국 이재민이 되는 거죠. 이 이재민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기후 난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뭐냐면요, 기후 위기가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이 폭염이라고 할지라도 여유 있으신 분들은 에어컨 뻥뻥 떼고, 그죠?
운전 뭐 차로 다니면서 에어컨 안에서 계속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뭐 건설 노동자들이라든가 뭐 이제 밖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있어서 우리라고 하는 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는지.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또 이 미국의 트위터 스피어를 달구었던 이 식구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같은 배를 탄 것이 아니다. 다만 같은 태풍 속에 있을 뿐이다. 이 얘기가 되게 유행을 했어요. 그림도 많이 나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는 같은 배를 탔다고 이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죠? 너는 너의 배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도 뭐 처음에 뭐 U자, 뭐 V자 회복이냐, 아니면 L자, L자도 비관적인 것이죠. 떨어져서 올라가지 않는. V나 U는 어쨌든 이렇게 다시 올라갈 것. 근데 요즘 어떤 얘기 나오고 있냐면 K자 곡선을 얘기해요. 올라가는 사람들은 잘 살 거고,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 추락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두고서 기후 어떤 재생에너지의 전환이 지금 우리가 가진 위기를 해결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 의식, 요거가 이제 기후 정의학의 핵심적인 부분이겠죠. 요건 간단히 넘어갈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게 그 샴페인 글라스 차트라고 했는데 20분위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20%가 뭐 80몇 프로의 부를 가지고 있고, 이제 뭐 아래는 뭐 우리가 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이건 이제 10분위로 나눴는데 상위 10%, 이거는 이 부에 따라서 얼마만큼 탄소를 배출하느냐예요. 그럼 상위 10%가 전체의 50% 가까이를 지금 배출하고 있는 거고, 하위 50%는 전체 배출되는 그 탄소의 한 10%를 배출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이 부담을 지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의롭지 못한 거죠. 도덕적이지 못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많이 내는 사람들이, 이건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집단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단체,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이 다음 그림을 볼까요? 이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있는 사람들은 탄소를 더 많이 뿜어내지만 이 기후 위기로부터 더 피해는 적게 받잖아요. 그죠? 탄소를 덜 내는 사람들이 더 피해를 많이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왼쪽에는 지금 이제 뭐 탄소 배출량, 뭐 1인당 탄소 배출량, 뭐 한국 뭐 7위다, 뭐 1인당 뭐 4위다, OECD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이 그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이제 지도를 이제 재구성한 거예요. 미국, 후국, 중국. 근데 한국이 우리 원래 땅덩어리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게 지금 나와 있는 게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전형적으로 이 남반구와 북반구에서는 돈 쌓아놓고 저러고 있고, 그러는 동안 이제 남반구는 개구리가 되는. 자, 정의로운 전환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전환이 어떤 내용,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세 가지 원칙 정도를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당사자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당사자는 아까 딜에서 나왔었던 이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당사자들이 참여를 하라 그래도 이게 사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단,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도 권력을 필요로 해요. 그죠? 무슨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런 목소리조차도 없는 그런 집단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역량을 강화시켜줘야 된다. 영어로 인파워먼트. 이 얘기가 뭐 파리 기후 협약에서도 나오고 뭐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정말 그냥 막 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가장 약하고 목소리 없는 집단들, 사람들까지 우리가 손 붙잡고 같이 가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은 인간도 생태의 한 부분이잖아요. 인간도 생태의 한 부분인 것이고, 아무리 기후위기라도 지구는 살아남아요. 사람이 죽는 거지. 그죠? 생태계가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생태계와 더불어서 같이 잘 살아나가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에너지라든가 이 보편적인 서비스들, 뭐 의료, 주거, 뭐 교육 이런 부분들이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거는 공공재로서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어야지 이걸 상품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보편적 권리 요소를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씩 보면은 이제 저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AOC가 그
당선이 된 다음에 워싱턴 DC를 갔어요.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러. 근데 갔더니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인데 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장이에요. 그 의원실을 점거하고 있었어요. 선라이즈 활동 같이.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 같이 있어요. 토론을 하고 사진도 엄청 많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동맹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다음 해 2월달에 그 의회에 제기했었던 그 그린 뉴딜 결의안이에요. 그리고 이 결의안은 나중에 버니 샌더스의 그 대통령 그 경선 민주당 경선에서의 플랫폼이 됐고요.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린 뉴딜 대충 우리가 많이 듣고 있잖아요. 좀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요는요, 모든 커뮤니티와 노동자들을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넷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가기 위한 연방정부의 의무로 그린 뉴딜을 제안한다.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증대에 따른 기후위기와 임금 정체 등으로 극대화된 사회 불평등의 맥락에서 이 둘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리고 이제 5대 목표로 나오는데 모든 커뮤니티와 노동자들을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이걸 통한 온실가스 넷제로 달성, 모두의 번영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수백만의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 창출. 이게 또 달라요. 한국에서도 한국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에서도 일자리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일자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10억을 넣으면은 얼마가 이제 일자리가 몇 개가 나오고 산출되는 좀 이런 어떤 알고리즘을 따르는 건데,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고임금, 양질의, 그리고 노동조합의 보장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해외에서 많이 나와요. 인프라와 산업 투자해야 되고, 뭐 깨끗한 공기와 기후와 커뮤니티 활력, 건강, 먹거리, 자연에 대한 접근, 지속 가능한 환경 들어가고요. 5번째 목표책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존재하는 미래에 있을지 모를, 그리고 과거에 존재했던 원주민, 유색 커뮤니티, 이주자 커뮤니티, 탈산업화 커뮤니티, 인구가 감소하는 시골 커뮤니티, 빈곤층, 저임금 노동자, 여성, 노인, 무주택자, 장애인과 청년층, 괄호치고 이들을 최전선 약자 커뮤니티라고 일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론트라인 커뮤니티죠. 등에 대한 역사적 억압을 멈추기, 미래에 있을 억압을 방지하기, 그리고 과거의 부정의를 바로잡기,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들이 이제 최전선 커뮤니티라고, 프론트라인 커뮤니티라고 얘기가 되는 것은 기후 위기 상황에서 가장 1차적이고 즉각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커뮤니티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넷제로로 가는 거는 당연한 건데 어떻게 가느냐의 문제에 지금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 내용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정책들이 이제 필요하다 등등 다 있는데, 오늘은 이제 초점이 기후적이기 때문에 실행 원칙도 보면은 최전선 약자 커뮤니티, 노동조합, 협동조합, 시민사회, 학계, 사측 포함하는 모두의 투명하고 포괄적인 협의, 협력, 파트너십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딜의 측면을 보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린 뉴딜을 실행하기 위한 15가지 전제 조건을 또 이야기를 해요. requirement라고 해가지고서 이것도 보면요, 근데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모든 당사자의 이익 보장, 최전선 커뮤니티 피해 없게 해야 되고, 모든 당사자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등등등 좋은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것이 없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의 천명인 것이죠. 이거를 받아들인 이제 버니 샌더스는 여기서 이제 그 선거운동 시작할 때쯤에 버니 샌더스 21세기 경제권위장전을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할 그린 뉴딜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이제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정치적 권리장전이 있었잖아요. 빌 오브 라이츠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경제적 권리장전인데 일자리의 문제, 의료, 교육, 비용, 주거, 환경, 그리고 은퇴 후 생활의 안정, 이런 부분들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을 때는 정치적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이 그린 뉴딜의 파운데이션으로 이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바이든의 딜레마는 뭐였냐면 미국 민주당의 딜레마죠. 샌더스는요 민주당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디펜던트예요, 국민. 근데 이제 이 민주당 텐트 속에 들어가서 경선에 참여를 하는 거였었는데 2016년에도 힐러리 클린턴하고 경선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졌었고. 근데 이 미국은 또 한국이랑 다른 게 투표를 할 때 그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미리 사전 등록을 해야 돼요.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버니 샌더스가 나오면서 돌풍을 일으켰던 게 뭐였냐면은 평소 같았으면은 투표를 안 했어요. 뭐 유색인종이라든가 젊은 층들을 엄청나게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열기를 또 집어넣고 참여의 어떤 의욕을 줬었던 건데 버니 샌더스가 지니까 이제 어떤 운동,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은 Bernie or Bust 해가지고 버니 아니면은 그냥 다 필요 없어, 투표 안 해, 이제 이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주류에서는 그들을 욕을 해요. 너네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것이 사실이고 그거를 떠나가지고서 올해도 또 버니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했다가 또 우리 지금 어떻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샌더스하고 이제 그 바이든하고가 이제 둘이서 이제 샌더스가 이제 경선을 이제 경선 캠페인 이제 그만둔다 한 다음에 물밑으로 계속 작업을 하다가 유튜브에서 통해서 이제 같이 이제 뭐 등장을 하고 이제 샌더스가 공식적으로 지지 표명을 하고 그러면서 6개 부문에 맞춰가지고서 기후 포함해서 기후 뭐 이민 사법 정의 뭐 등등 해가지고서 이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이든 쪽에 한 6명, 그다음에 샌더스 쪽에 2~3명이 이제 같이 이제 각 부문별로. 그래서 나온 게 기후 분야 이제 권고안이 나왔어요. 이게 나온 거가 또 비판을 또 받죠. 타협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내용들이 한국 맥락에서 보면 너무나 급진적인 건데 제가 읽어볼게요. 뭐 일단 2035년까지 이제 클린 에너지라고 썼는데 100%로 가겠다라고 좀 애매해요. 한국에서는 다 완전히 무슨 뭐 탈석탄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2030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들은 100% 이제 클린 빌딩으로 이제 만들겠다고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뭐 좋은 임금, 노동 조건 보장되는 클라이밋 폴,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무슨 뭐 부대, 뭐 기후단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서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을 만들겠다는 거, 공공부문 일자리죠. 그리고 그린 뉴딜 혹은 기후 관련 일자리가 만들어질 경우에 모든은 원문에 이게 그 강조가 되어 있어요.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 가입, 단체 협상, 노동 건강 기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환경 정의를 실현한다는데 환경 정의 기금을 통해서 과거 환경 관련 피해 제대로 못 받은 거 다 보상해주고 선주민 그 미국 선주민, 원주민 어떻게 더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어느 집단을 지칭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이들의 주권을 보장하고 모든 연방정부 지출 정책의 공정성 기준을 적용하겠다. 취약층 우선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그 다음이 또 기가 막혀요.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해하거나 투명한 정보 제공을 안 할 경우 해당 기업의 최고위층 지도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상당히 이제 어떤 기업 권력에 대한 이제 도전인 것이죠. 이거가 지금 다 받아들여질지는 몰라요. 근데 거의 대부분 통과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벌써 이 탈석탄, 그러니까 이제 석탄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조항은 지금 이제 빠졌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석탄 관련돼서는 좀 그런 식으로 빠지는데 이 정의로운 전환, 기후 정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가져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좀 높이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좀 다른 나라들 좀 볼게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이제 작년 선거에서 져가지고서 12월 선거에서 져가지고서 이게 정부 정책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런 안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로. 근데 여기서 보면은
공공부문이 이제 주체가 되는 좀 이런 식이고, 노조가 보장된 고임금 녹색 일자리로의 정의로운 이해, 공공적 민주적 소유의 확대, 통합적 녹색 공공교통, 발전도상국의 기후전환 지원, 보편 서비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난민을 수용하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기후난민 때문에 시리아 내전 뭐 있고 이제 기후난민 때문에 브렉시트가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노동당에서는 기후난민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발전도상국의 기후전환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넣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기후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 영국이 저희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죠? 이제 제국주의로서 우리가 저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후난민도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 발전도상국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입장을 했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그 이후에 그린딜이 되게 유명한데 사실 그게 되게 논쟁적이에요. 되게 이제 기업 중심 시장이 기대는 이런 정책들이 많아가지고 비판도 많이 됐는데, DM25라고 Democracy in Europe Movement 2025, 유럽의 민주주의 운동 2025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초국적 운동이죠, 유럽에. 여기서 이제 그걸 비판을 하면서 이 그린 뉴딜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재밌는 게요, 유럽은 그린 뉴딜이 아니에요, 그린 딜이에요. 그죠? 뉴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 생각인데, 이게 해외에서는 그린 뉴딜 했을 땐 이것이 가지는 상당히 전복적인 체제 전환적인 이것에 대한 이미지가 확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후에서는 그린 뉴딜이라고 안 하고 무조건 차별성을 두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에 비해서 한국은 그냥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정말 유럽의 EU 그린 딜만도 못한 그런 정책을 내놨는데, 어쨌든 세 가지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명확하게 해요. 경제 위기, 빈곤 확대를 하는 경제 위기, 기후 환경의 위기,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 사실 이 민주주의가 많이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민주적 참여 문제는 이 그린 뉴딜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도널드 트럼프도 그렇죠, 뭐 푸틴, 시진핑, 보리스 존슨, 뭐 폴란드, 헝가리, 지금 그 벨라루스에서 난리가 나고 있죠. 말리에서는 뭐 쿠데타가 일어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이 탈민주주의 혹은 디디모크라티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의 퇴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역력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거기에 좀 반하는 2016년에 이제 그 촛불 시위하면서 이제 좀 이제 문재인 정부 넘어가는 좀 이런 식으로 되게 희망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 여전히 저는 민주주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권은 바뀌었지만 이 정책이 만들어지는 방식이라든가 뭐 공론화 뭐 이런 걸 보면요, 다 이렇게 미리 짜여진 거를 이제 사고 어떻게 보면은 좀 포장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게 지금 많이 되고 있고, 지금 월성 원전 그 맥스터 관련해서 지금 공론화도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관료들의 힘이 상당히 강하고 그 방식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또 바꿀 수 있는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이 방향성도 보면은요, 뭐 공공투자 이런 거고, 지속 가능성과 연대의 원칙, 환경 정의, 이런 정의 문제들이 되게 중요하겠다고요. 이런 거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파리 협정에 이 전문을 갖고 왔는데, 이 전문이라고 하는 건 헌법 전문도 그렇지만 기본적인 어떤 철학이라든가 원칙, 그런 방향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뭐 이제 과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기후 변화라는 급박한 위험에 대처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만, 뒷부분들 보면요, 다 뭐 기후 변화 행동 대응의 영향이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빈곤 퇴치에 대한 평평한 접근과 관계가 있다. 식량 안보 수호 기하 중심, 근본적인 우선 과제이다. 노동력의 정당한 전환, 이게 정의로운 전환인데 just transition인데 정당한으로 번역을 해서 이게 외교부 번역인데 좀 엉망인 게 많아요. 뒤에 또 보시면은 양성평등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젠더 이퀄리티인데 그걸 양성평등으로 또 번역을 해놓고, 어쨌든 근데 내용들을 보시면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할 때 성평등,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세대 간 형평, 인권 보건에 대한 권리, 원주민 지역 공동체, 이주민, 아동,
장애인, 취약계층의 권리 및 발전권에 관한 각자의 의무를 존중하고 촉진,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소개가 거의 안 된 측면이죠. 이게 2016년 그 다음 해에 국회에서도 인준이 돼가지고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번 그린 뉴딜이 나왔을 때도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안 들어갔죠. 거의 사람 중심 투자, 뭐 사람에 대한 투자 뭐 이런 부분은 들어갔지만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뭐 그린 뉴딜에서 영어 뭐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나오는 이미지들이 상당히 다를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랑. 그러니까 여성 그리고 이 소수자, 유색인종 이들이 이제 주체고 노동자들이 이제 나오고 이런 건데 이제 이 왼쪽 아래에 있는 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 6월 이제 나오미 클라인하고 이제 이 AOC도 몇 번 찍힌 적이 있었고 이제 이 그린 뉴딜 뭐 투어를 했었어요. 그때 썼던 공식적인 그런 이미지거든요. 온도 차이가 많이 나죠. 한국의 그린 뉴딜인데 이거 그냥 쑥쑥 넘어갈게요. 7월 14일 날 나왔고요. 근데 이게 나온 것 자체가 이 5월 7일 날에 한국판 뉴딜을 하겠다 나오니까 환경단체들, 뭐 기후단체들에서 왜 그린 뉴딜을 하니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니 일주일 후 5월 13일 날 몇몇 장관들이랑 모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요즘 그린 뉴딜이 화두라는데 이러면서 좀 한번 보고서를 내보세요. 이렇게 이걸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국토부, 뭐 기재부, 뭐 산자부 이렇게 몇 부서에서 그걸 내고 일주일 후 5월 20일 날 그린 뉴딜이 한국판 뉴딜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와요. 그죠? 일주일 단위로 이게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20일 날 포함이 된 게 발표가 되고 열흘 후 6월 1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린 뉴딜 정책이 쫙 나와요. 10대 정책. 근데 이거가 이제 7월 14일 날 발표된 것에 사실 그대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이때는 새로운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다르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되게 멋있는 사람 투자 강화, 일자리 창출 문제 이런 얘기들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전탄소 사회 전환 중요성을 부각 뭐 이런 얘기는 다 해요.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쩌고 뭐 지구를 살려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좀 정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계획이 나오는데 계획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네 정책 나오기 전에 배경으로 이걸 하면서 좀 퉁치는 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좀 그런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서 저는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이 뭐 애플이나 뭐 삼성, 뭐 갤럭시 폰 나왔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시연하는 것처럼 이 홍남기 총리가 나와서 근데 이제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나와가지고서 사실 자기 자동차 광고를 하셨죠.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이제 보면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요, 뭐 다 기업들이 난리예요. 어디가 뭐 최대 주다, 뭐 수혜주, 뭐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 경동 나비행까지요. 정부 그린 뉴딜 실제 수혜에 대해서 보니까요 몇 년 전부터 친환경 컨덴싱 보일러로 전환하시고 뭐 16만 원 받으세요. 뭐 이걸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거가 이제 또 다시 지금 이제 뭐 뜨고 있고. 근데 이 방식을 보면요, 지금 아까 그 그린 뉴딜에서 뭐 이 참여 취약 그 프론트라인 커뮤니티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거가 지금 2월 달부터 있었던 환경부에서의 공동부 협의체예요. 그 탈탄소 전환위원회 뭐 이런 것 관련돼. 근데 보면은 뭐 전환 산업, 건물 수성, 비에너지 나오는데 고용노동부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일단 마인드 자체가 이제 없었다는 것이고요. 정부에서 그린 뉴딜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때 총선 지나고 국회가 열린 다음에 새 국회의원들이 이제 막 이런 그린 뉴딜 토론회 이제 일주일마다 막 쭉쭉 했었죠. 첫 번째인데 제레미 리프킨 기조연설하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여기를 보시면 여기 토론자로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요, 해줌 이사, 해줌의 한국 제일 큰 태양광업체예요. GS 그다음에 뭐 GS 풍력 상무, 바리 도시건축연구소 소장, 현대차 그룹 글로벌 경영연구소 실장, 포스코 경영연구소 상무, 이런 이 대기업들에 계신 분들이 이제 토론자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그린 뉴딜이 어떤 식으로 나오겠다 이제 감이 좀 잡히는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나와버렸죠. 탈탄소 전환위원회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게 이제 공론화하고 뭐 의견 수렴을 위한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학계 연구기관의 14명, 시민사회 청년참여자 14명 이런 식인데 여기에 무슨 뭐 노동조합이라든가 뭐 농민 대표라든가 뭐 지역사회 대표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이 학교 연구기관들도 보면은 대충 다 이렇게 산학연 이제 뭐 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계시는 분들, 시민사회도 보면은 좀 뭐랄까 이 거버넌스 이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좀 그런 데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 되게 그냥 편한 정부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단체들이라든가 대표들을 부르는 거고, 기후위기 비상행동도 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회의를 해서 우리는 거기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저희도 얘기를 했었죠. 여기가 아닌가요? 기후위기 비상행동.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기사들이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건 이제 요거였는데, 이게 강원도에서 그린뉴스를 한다고 했더니 산업결제 관련해 한다고. 근데 이게 평창올림픽 때 하려고 했다가 환경 타당성 조사에서 빠꾸 맞은 거였거든요. 이걸 이제 그린뉴딜을 이름을 달고 다시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 전문가시죠, 양원영 의원 뭐라고 하냐면은 돈 벌려고 열심히 하니까 지구가 지켜지는 정책. 돈을 벌었는데 알고 봤더니 지구까지 치료하고 온실가스까지 줄이는 그런 돈 버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접근 자체, 이해 방식 자체가 얼마나 다른지를 좀 드러내주는 것 같고요. 일자리 관련해서 이거 말고도 다른 사례들도 봤는데, 남한공사에서 청년 예술가들이 코로나 때문에 돈 못 벌고 있으니까 훈련을 시켜가지고서 쿨루킹, 이거 중요하거든요. 다 하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공짜로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청년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2, 3주 전쯤인가 KBS에서 기자가 디지털 댐 이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어떤 일인가 했는데, 이제 AI죠. 데이터를 저런 걸 보고 저건 액자 하면은 이제 글씨를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하고 이 글씨하고를 이렇게 끊임없이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은 AI가 알아서 이걸 보면 이건 액자구나, 어떤 색깔이구나, 이거를 이제 인식하게 하는 건데, 이걸 하는데 하나 이렇게 입력을 할 때마다 300원 이제 이런 식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한참을 하더니 5천 얼마를 벌었어요, 한 시간에. 그래서 하는 말이, 제가 지금은 처음이라서 5천 얼마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표준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노동조합이 보장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플랫폼 노동은 그야말로 비정규 이제 직인 건데, 이제 이런 식의 일자리가 지금 가장 많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거죠. 요거는요 이제 뒤에 나온 뒤에 뭐가 또 환경노연합하고 이제 그린피스에서 그린뉴딜 나왔을 때 이제 논평을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비판을 되게 꼼꼼하게 잘했어요. 환경노연합 같은 경우는 조목조목, 그린피스는 3가지 이제 초점을 딱 두고서 비판을 하는데, 비판을 하는 방식이라는 게 그냥 그대로 그린뉴딜 성공하려면 뼈 가져서 좀 제대로 보완해야.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런 좀 긍정적이다, 칭찬도 좀 해주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식인데,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정말 뭔가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는 건지, 그야말로 조인트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린피스 같은 경우도 크나큰 실망을 했다 이러고, 근데 내용을 보면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사라지고 개별적인 사업 육성화에 나이를 그친 종합계획에 실망감을 표한다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강력하게 이 반대의 입장, 그래서 너 제대로 안 하면은 우리 가만히 안 있어. 사실 이런 식의 운동이 필요한 건데, 이 한국의 기후운동들, 이 환경단체 대표적인 보면은 뭔가 이건 엉망이야, 이러면 안 되지, 좀 웬만하면 좀 고쳐봐, 하지만 안 돼도 우리가 널 미워하지는 않을게, 좀 이런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 좀 그런 걸 그런 이미지를 좀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농민단체들 서너 개에서 논평이 쫙쫙 나왔는데, 농민 후계자 먹거리 근데 이 단체들은요 다 어마어마하게 전면 제수해라,
이건 엉망이다. 왜냐면 농업부에 대한 농조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린딜 전체에. 근데 사실 식량 문제 중요하잖아요. 전 사실 식량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가 코로나 상황에서 미국같이 강력하고 부자한 나라에서 마스크가 없었어요. 처음에 몇 달 동안. 왜? 다 마스크가 너무 수요가 많으니까 미국에서는 자기네가 안 만들어요.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뭐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다 수요가 높으니까 수입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식량이 그런 식이 될 거거든요. 나중에 기근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시리아 난민, 중동 난민 사태들도 결국 기근 문제 때문에 식량 문제 때문에 내전이 발생되고 기후난이 발생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였는데 식량도 그렇게 간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가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깨달았는데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농민단체들은 그렇게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까? 당사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죠? 노동자들도 사실 목소리를 냈어야 했는데 노동자들은 참 안쓰러운 상황인 게 너무 그냥 현안 문제고 있어가지고 치여가지고서 기후 문제, 그러니까 민주노총에 기후 담당자가 한 명 없어요. 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뭐 이제 저 기후 비상행동에서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뭐 네트워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산별로 대표자도 보이고. 근데 그 민주노총 차원에서 이걸 커맨드를 할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평도 하나 제대로 못 나오는 상황. 좀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해외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 여론화가 잘 돼 있고요. 활발한 풀뿌리 사회운동이 되게 강해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어요. 그래가지고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2011년에 이제 퍼져 나왔었고, 그런 다음에 무슨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흑인 생명 소중하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진행되죠. 뭐 여성운동, 2016년, 17년에는 그 원주민가 그 프래킹한 거를 북쪽에서부터 한 700-800km를 이렇게 쫙 남쪽을 끌어오는 거였는데 그게 원래 계획된 루트가 있었는데 이게 이 도시를 지나가요. 백인 도시를 지나가요. 거기서 반대를 해서 돌렸는데 그게 원주민 지역으로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데모를 하고 미국에서 전역에서 한국 옛날에 그 밀양 송전탑반 때 투쟁할 때 사람들이 다 거기 결합했었던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전역에서 이제 글로 이제 갔고 에오지도 사실 거기 가서 되게 정치화가 많이 됐어요. 거기 가서 이제 그런 싸움이 있었고 이런 맥락에서 그린뉴들이 이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이라든가 기존 커뮤니티의 참여 그리고 그들의 발언 목소리가 보장이 됐었고요. 영국 같은 경우나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유럽은 뭐 시장 중심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복지국가 시스템이잖아요. 사회적 조합주의라고 해서 뭐 노동조합 대표들이니 지역사회 대표들이 다 들어가요. 그죠? 이런 협의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후위기 감수성도 되게 약하죠. 아직까지도 기후운동단체 이런 식의 표현 안 해요, 언론에서. 환경단체라고 하지. 그죠? 그리고 이제 사회운동도 상당히 비활성화되어 있죠. 기후 전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류 이 한국의 기후단체들 혹은 그러니까 탈석탄이라든가 탈탄소를 목놓아, 재생에너지처럼 목놓아 얘기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 숫자가 제일 중요해요. 얼마만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얼마만큼 석탄 발전을 줄이고 이 숫자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지는 가운데 사람의 문제가 잊혀지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결국 우리가 다 살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몇몇은 잘 살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실 삶이 더 피폐해질 수가 있는데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농민, 지역사회가 아래로부터 의견 수렴 없이 상층 전문가 중심으로 이게 진행되고 공론화가 있어서도 되게 공식적일 수밖에 없었고요. 노동자의 경우는 참여 주체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민주노총 막 사람들 만나면서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 이게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기후운동 쪽에 와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 당사자들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얘기를 하는데요. 노동조합에 가면 와서 발언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이런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의로운 그러다 보니까 정의로운 전환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되냐면은 심지어 기후운동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커뮤니티가 주도를 하고 뭔가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다 잘 사는 이런 식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자, 좀 이런 식으로 되게 최소치도 안 되는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된 측면이 있고 그린뉴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대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좀 몇 가지 과제인데 그중에 술술 넘어갈게요. 이 미국에 있는 AFL-CIO와 더불어서 이제 가장 큰 이제 뭐 총연맹 같은 거예요. 그 공공 부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그린뉴딜에 관한 노조 차원에서 뭐 이제 자기네들의 지지 결의안을 냈어요. 뭐냐면 목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노동조합들이.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럽의 공공 서비스 노조인데 지금 그린뉴딜 그 기후법 관련된 논쟁이 벌어지는 거에서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50%에서 55%로 2030년에 탄소를 줄여야 된다. 탄소를 줄여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한 발짝 더 나가서 우선 50에서 55%야. 55%를 정해.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민간 투자가 아니라 공공 투자를 우리가 획기적으로 시켜야 된다. 에너지 산업 공적 소유를 증대해야 된다. 노동자 지역사회 이제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이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도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참 이 없는 부분들이죠. 한국에서도 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거가 이런 연구들이 없어요. 이건 제가 노조에 가서 얘기를 했던 건데, 예를 들어 환경운동에 대해서 만드는 자료잖아요. 근데 이제 기후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피해를 볼 것인가 이런 거가 지금 이제 그 민주노총에서도 노동안전 뭐 공과 뭐 이런 데서 담당을 하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이게 기후 문제와 연결돼가지고서 이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요.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도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뭐 미래의 일자리들은 어떻게 변할까, 없어질 일자리, 새로 생길 일자리 나오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을 이제 거치면서 이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참 시리얼에서 나왔던 간호사 대구 갔었던.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방역이 성공했다고 하고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엉망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보면은 간호 인력도 뭐 1000명당 간호사 숫자가 우리나라가 저렇게 적고 공공 병상 숫자도 저렇게 적고. 그러니까 저는 한국이 공공 이렇게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엉망이더라고요. 뭐 소방관은 정말 몇 년 됐고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사실 일자리를 만들면 이런 데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단지 기후 관련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나올 일자리는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뭐 석탄, 화석연료 에너지보다 더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관리하는 게.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민간 영역에서 담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간 영역은 이윤이 남아야 되는 건데 이런 거를 민간에서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공공 부문에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린뉴딜이라든가 정의로운 전환, 기후정의 얘기를 할 때 우리도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오샤와의 사례인데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오샤와가 그 포드사의 완성차 조립 공장이에요. 오샤와는 캐나다에 있고 토론토에서 한 뭐 1시간 안 되는 곳인데 이게 이제 북미에서 가장 큰 그 포드 완성차 조립 공장이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휘청하더니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 거기 노동자들과 지역 커뮤니티에서 이거 살려보자. 이게 얼마나 큰 자원인데. 그러니까 이 도시는 그 공장 빼면 아무것도 없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린 잡스 오샤와를 만들어 가가지고서 펀딩을 하고 돈을 모아서 뭐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다 했어요. 전문 업체에다 맡겨가지고서. 그래서 계획을 한 거가 우리가 이 전기차 생산으로 전환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정부에다가도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너네가 얼마 정도를 투자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그런 다음에 5년이면은 우리가 이제 수지를 맞추고 그 다음부터는 흑자로 가는데 그렇게 가려면은 너네가 무슨 뭐 학교 스쿨버스라든가 뭐 우체국 뭐 이제 트럭 같은 것들을 이제 전기차로 우리가 만들 테니까 너네가 좀 사줘.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또 흐지부지 됐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 잘 해결되지 못했지만 이런 약간 시도들이 이제 있다는 것들이 중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국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이 한국은 이야기 내러티브가 없어요. 스토리텔링이 안 돼요. 딱 요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지 이 어떤 뭐 사람을 중심으로 되든가 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야기가 너무 없어요. 이게 근데 신문 기사들을 봐도 뉴욕타임즈라든가 워싱턴 포스트 보면은 뭐 얼마 전에 뭐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그 홍수 때문에 사람들 막 힘들고 이러는데 한 가족을 추적을 해요. 그러면 일단 아티클도 길죠. 기사도 긴데 처음 반은 이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다가 비가 와서 어떻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홍수의 문제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기후 위기의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기사들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적인 소통 방식도 되게 요약적이잖아요. 신문도 보면은 보도자료를 내면 그 보도자료를 다 사실 베껴서 쓰기 때문에 어디에서 취재를 하건 간에 큰 차이가 없어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운동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운동권도 문서들 보면요. 다 이렇게 무슨 관공서 스타일로 해가지고서 뭐뭐 사료 대뭐 이런 식이지 뭔가 이런 이야기가 없는데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아까도 분노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분노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그레타 툰베리가 보여줬던 저 분노라고 보는 것 그리고 AOC가 지금 여기 보면요 내가 무엇을 이제 흡입하는지 그러니까 숨 쉴 때 들이쉬는지는 내가 결정을 못하지만 내가 내뱉는 걸 결정할 수 있다는 부를 내뿜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미국 대학 중고등학교에서 졸업식 때 되면은 유명한 사람들 불러서 이렇게 졸업식 연사로 쓰잖아요. 올해 코로나라서 이제 못 해가지고서 이제 그 온라인으로 미셸 오바마가 했는데 제목이 적었어요. Don't ever ever let anyone tell you that you're too angry. 그러니까 너가 너무 화났다고 누가 너에게 너가 너무 화났다고 얘기하게 내버려두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은 너의 분노를 표현해라. 그것이 너의 힘이다 이렇게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분노 이런 거를 뭔가 좀 비합리적이고 비성적인 걸로 좀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운동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죠. 우리는 좀 분노를 해야 되고 서로 분노를 권하는 사회를 우리가 좀 만들어야지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좀 해봅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국제 연대도 점점 많아져. 이게 재밌는 게 코로나 상황에서 줌이 또 추가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근데 저도 있다 보니까 이게 줌으로 이게 다 되니까 너무 이게 회의들이 많아져요. 컨퍼런스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온갖 무슨 저런 프로그레시브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응하는 거, 기후위기 대응하는 거 이런 회의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뭐냐면은 기회라는 거예요. 국제 연대를 할 수 있는. 한국 같은 경우는 노동운동도 그렇고 시민사회운동도 그렇고 사실 좀 갈라파고스 같은 게 있어요. 좀 외떨어져 있어요. 이게 언어 문제도 있긴 한데 한국 사람 모르겠어요. 뭔가 근데 좀 연대를 해야지 우리도 좀 저기서 저렇게 싸우는구나. 또 우리도 좀 배우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외에서도 한국에서 배울 게 되게 많거든요. 엄청난 또 유구한 우리도 민주화 투쟁과 이 역사가 있는데 그걸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좀 이런 연대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